안녕하세요. 월가의창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는 도지은이고요. 오늘도 저희 이지원 대표님과 함께 즐겁게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석 연휴가 앞두고 있어서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너무 기쁘죠? 네. 일주일 만에 됐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욕 증시 이야기를 발빠르게 만나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쁜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장에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누가 조금만 또 안 좋은 소리 했다 그러면 경기 침체다. 너무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지표에 의해서 발단이 되는데 지표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심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 얘기는 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 부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도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트럼프의 우세한 뭐 재건 쪽이냐 아니면 해리스의 우세한 뭐 신재생이냐 이렇게 따라서 네. 종목 같은 편차도 엄청 큰데 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오. 우리가 모멘텀 위주 투자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모멘텀으로 받아들이시라. 차치하고,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최근에 지수 흐름을 좀 보면 다우가 오르는 날에는 S&P 500과 나스닥이 빠지고 두 지수가 또 오르는 날에는 다우가 좀 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용 보고서도 나오고 했는데 왜 시장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지표를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가 어떤 매크로 지표 이게 고용 지표나 경기에 관련 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 지표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를 우리가 보통은 전년 동기 대비나 직전 분기 대비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집단 심리가 경기 침체 쪽으로 몰려 있죠.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80% 이상의 확률 경기가 나빠졌다는 거고 네.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불거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표를 좀 객관적으로 보지 않죠. 예를 든다면 네. ISM 제조업 지표가 지난번에 급락을 할 때 이번에도 이제 하락을 할 때 빌미가 좀 되었는데 네.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0.12. 근데 전월 대비로 하면 그래도 ISM 제표가 올라왔죠. 그렇죠. 추세로는 오르고 있는 추세였던 올라왔죠. 거죠. 네. 그다음에 실업률도 지난달에 4.3%대 지지난달에서 이번에 발표된 거는 4.2%대로 0.1% 줄었죠. 네. ISM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ISM 제조지표는 극한의 상에서 조금 좋아졌고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좀 떨어졌죠. 근데 시장의 반응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우리가 한번 집단에 심리적으로 몰려버리면 분위기가 이제 글로 몰리는 거죠. 여기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기 산업별 평균임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차트 함께 보죠. 산업별 평균임금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완만하게 꺾여서 내려오는데 이게 뭐 전체로 보든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팬데믹 이전 수치와 보면 그때는 한 2% 초반대 그렇네요. 이렇게 상승하다 지금은 꺾였지만 그때보다 높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만약에 IMF 직전 팬데믹 이전의 수치보다 낮아져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질 수 있죠. 근데 직전보다 높았던 상태에서 직전보에 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면 이게 바로 이 차트를 제가 오늘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팬데믹 이전으로 가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화라는 게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오버슈팅 됐던 부분에서 팬데믹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완화된 상태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네. 경기 침체와 관련된 차트를 하나 볼게요. 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차가 해소될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일반적인 룰에 의한 거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10년물과 2년물이 차이가 이제 다시 정상화됐죠. 맞습니다. 골드크로스가 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다가 이게 해소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그 뒤에 경기가 좋아질지라도 일단은 큰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본다면 맞지만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냐 특수한 상황이냐 요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경기가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난 게 아니고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그 데드크로스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던 이유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럼 이후에 어떤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본다면 네. 우리가 지표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만 냉정하게 본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화기보다는 오히려 골디락스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금리가 인상될 때 워낙 힘들다 보니까 골디락스 자체도 아주 좋게 평가를 했지만 맞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골디락스라는 어원 자체는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맞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게 나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좋은가?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골디락스 상태가 와서 바로 예상했던 경기 침체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실제로 경기는 골디락스 수준에서 턴하면서 증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디락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그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겠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장기적으로 매크로적으로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네. 지금 막고 있는 매가 반드시 아주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인데 네. 왜 이런 특수성을 아무도 인식하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은 이게 이제 예외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제가 강조드렸던 통상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들어가는 확률 8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20%밖에 안 돼요. 드물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긴가민가한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네.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걸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파월 의장이 답을 준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만 그걸 스치듯이 얘기해서 인지를 못하는 것일 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때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하락을 할 때 네. 항상 지나고 보면 기회입니다. 아오. 그러니까 이 기회는 대신에 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과거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100% 들고 무조건 홀린다 그건 아니죠. 이런 시한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내가 어디를 보고 발을 뻗을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적인 대응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지표나 데이터를 볼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객관성을 유지할 땐 데이터를 하나의 점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 맥락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지나온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된 데이터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상 이게 더 좋아지는 데이터인지 앞으로 더 나빠질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해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안심이 되는데요. 매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대표님.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또 오라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은 흐름이 또 되게 좋았어요.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근데 국내 이제 반도체 주들까지 좋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또 아픔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엔비디아가 살아나야 될까요?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 상황에 대해서 약간 괴리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은 지난번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거는 블랙웨일이 가지고 있던 어떤 블랙웨일에 대한 우려감이나 혹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블랙웨일이 가졌던 결점을 어떻게 보면 회사는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부터 예산 실적 그 모든 산정까지 이게 다 어긋나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결국은 지나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이 교체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이걸 비용적으로 처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총 이익 마진율이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간과했기 때문에 시장은 냉정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랙웨일의 출시가 조금 지연됐고 한 달 반 정도 지연됐고 이게 실적 산정이 좀 늦는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 캐펙스 차트인데요. 네. 요거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 캐펙스 투자를 보면 지난 분기에 220억 달러를 벌었는데 무려 190억 달러를 캐펙스로 지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보면 황당한 거죠. 네. 돈 벌어서 그냥 여기 지금 다 쏟아부은 거죠. 역으로
이걸 매출로 잡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업체들은 어떨까? 그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멘텀에서 가장 한 발 물러날 때 엔비디아 발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챗GPT 업체들이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다라는 거.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이 캐펙스 투자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GPU나 HBM 업체는 그럼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파티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치를 좀 낮추고 네. AI에 대한 실적만 놓고 보자. 그러면 눈높이가 좀 낮아지겠죠. 대신에 그 실적만 놓고 봤을 때 2025년, 2026년까지는 적어도 이런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면 주가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빠지면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깁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봐요. 다만 그 AI 모멘텀에 맞는 수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일부 몇 개 업체도 좀 줄어든다라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이 캐펙스 투자가 계속 이만큼 늘어났고 지출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그만큼 실적이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으로 좀 해석해 본다면 눈높이는 낮아지지만 실적 기반으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나쁜 섹터는 아닙니다. 다만 수급적인 뭔가 이유가 있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꼬여 있는 부분은 네. 펀더멘탈에 의해서 나빠지는 부분은 턴어라운드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네. 수급적으로 꼬여있는 부분은 또 V장의 반등도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단기적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지금 반도체를 막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분할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큰 형님들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으로 꼬여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혹시나 반도체주를 길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뭐 오르는 쪽이나 내리는 쪽들을 보면 뭐 간밤에는 은행주나 뭐 자동차주나 경기 침체가 오면 일단 고꾸라질 것들이 먼저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그냥 수급적인 영향으로 풀이하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심리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죠. 결국 이제 지금 모멘텀은 AI 모멘텀을 받았던 부분과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는 모멘텀,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겹치는 그 섹터들이 많이 있죠.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은행도 해당될 수 있고, 네. 제약바이오도 해당될 수 있고, 사실 자동차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는 경기 확장률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중반 때 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금리 역전차가 난 뒤에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굴뚝주들, 재건, 최근에 얘기하는 경기 확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5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과 그 다음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모멘텀을 받는 종목과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상황이 뒤집혀지면 그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경기 확장과 관련된 모멘텀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확장 모멘텀이나 반도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걸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 기간에 손실을 적게 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경기 민감주 이런 데는 공매도 한매가 들어오면서 뭐 5% 10% 급등하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을 사서 버텨야 되는 거죠. 덜 내려가겠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조정 기간에 덜 내려가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정을 겪고 상승할 때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되는데 비중 조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상승 구간에 들어갈 때 어떤 게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냐를 본다면 반도체나 경기 확장주나 금리나 수혜를 받는 종목 섹터들은 여전히 내 계좌에 일부 있어야 되고 다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치를 좀 걸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원하는 거지 뭐 막목단에 좋아질 거니까 무조건 100% 주식을 100%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또 별개의 단계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큰 매크로적인 부분 내가 여기서 발을 뻗고 있을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서 발을 뻗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일 뿐 이게 절대 추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명언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주식 투자는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수익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크로적인 분석을 잘 해드렸으니 마음 편안하게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명언 파티세요, 대표님. 아, 그런가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유가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고 이것저것 다 좀 점검을 하고 유가 싶은데. 얘기 잠깐 한번 하긴 해야 그러니까 되겠다. 유가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유가 얘기를 너무 안 했구나.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60불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이슈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산 수요가 감소했다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유가와 관련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중국과 수요 감소가 맞는지, 아니면 중국이 러시아산 덤핑 그 유가를 받아들여서 수요가 없는 건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냉정히 본다면 중국과 물론 수요 감소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네. 오페크 가격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오페크 회원국들의 사우디를 비롯한 불만은 어쨌든 그 러시아의 덤핑 가격이거든요. 유가가 80불 때 러시아 덤핑 가격은 40불 초중반대입니다. 반밖에 안 돼요. 이거를 인도나 중국에서 정말 사재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수요 감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공급과 관련 부분에서 오페크가 원래 9월달 오페크 플러스가 9월달에 자발적 감산 부분을 원래는 이제 일부를 완화하려고 했죠. 그래서 증산을 하려고 했는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걸 연말까지 일단은 딜레이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급 관련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오페크에서 자기들의 그 감산에 대한 정상성을 찾기 위해서 1사용량 배럴당, 그러니까 하루당 예측되는 배럴을 좀 낮췄죠.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감소했다 해서 하락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일단 감산의 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필미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유가의 형성은 제가 봤을 때 아마 FOMC 이후의 흐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봐서 실제적으로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한 이후에 네. FOMC 이후에 경기가 관련된 판단에 따라서 유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60불대에서 70불대 빨리 올라서야죠. 경기 확장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기 침체로 판단할 때는 45불 기준입니다. 45불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관련돼서 최근 유가가 굉장히 하락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전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냐 혹은 경기 확장이냐 부분에 대해서 그 유가 선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정말 알차게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뉴욕 증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